도장을 찍자마자 전 남편의 결혼식장에 나타난 여자가 있었습니다. 신랑이 아끼는 마이크를 빼앗더니 하객 300명 앞에서 딱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네가 밤마다 안고 탐내던 내 언니 사실 나였거든. 일란성 쌍둥이 언니와 재혼한 남편은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아내를 처형이라 착각하고 불륜을 저지른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 10,000원짜리 4장만 쥔 채 식장을 나섰습니다. 전 재산을 빼앗긴 뒤였거든요. 빈털터리가 된 이 여자는 어떻게 복수했을까요? 결말을 들으시면 소름이 돋으실 겁니다. 이 사연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가정법원 1층 로비에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은 오후였습니다. 이서윤은 접수 창구 앞에서 이혼 서류 위에 찍힌 자신의 빨간 도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혼 성립됐습니다. 서윤은 서류를 접어 안주머니에 넣고 법원 정문을 나서자마자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강남 그랜드 호텔 예식장으로요. 운전사가 백미러로 힐끗 봤습니다. 화장기 없는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두 눈만은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서윤은 무릎 위에 올린 주먹에 손톱이 파고들 만큼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강남 최고급 호텔 예식장은 하얀 장미와 금빛 리본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300명이 넘는 하객들 한가운데 단상 위에 강태호가 검은 턱시도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완벽한 여자를 아내로 맞습니다. 태호 옆에서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이지훈이 팔짱을 더 바짝 끼며 하객들을 향해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세요. 우리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 거예요. 태호가 샴페인 잔 2개를 집어 하나를 지훈에게 건넸습니다. 자, 우리 앞날에 건배하자. 당연하지. 오늘부터 이 세상 다 우리 거잖아. 두 사람의 입술이 가까워지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예식장 뒤쪽에 거대한 참나무 문이 양쪽으로 거칠게 열렸습니다. 300명의 고개가 일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서윤이 성큼성큼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잠깐, 저 여자 누구야? 경호원 2명이 서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손님, 초대받지 않으신 분은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서윤은 대꾸 없이 왼쪽 경호원의 팔을 손날로 탁 쳐내고 오른쪽 경호원의 어깨를 비껴 지나갔습니다. 붉은 카펫 위에 구두 소리가 울렸습니다. 태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샴페인이 손등 위로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소리쳤습니다. 이서윤, 10,000원짜리 몇 장 쥐고 쫓겨난 거지년이 남의 결혼식장까지 기어와서 미친 개처럼 날뛰냐? 경호원, 저 꼴사나운 년 머리채부터 잡고 당장 끌어내. 지훈이 태호의 팔을 움켜쥐며 악을 썼습니다. 드레스 아래로 다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단상 앞까지 걸어가 태호의 손에서 마이크를 낚아채듯 빼앗고 축하 음악을 꺼버렸습니다. 300명의 숨소리만 남은 정막 속에서 서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또 보네. 네가 밤마다 안고 탐내던 그 여자, 언니가 아니라 나였어. 예식장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지훈의 손에서 샴페인 잔이 미끄러져 카펫 위에 떨어졌고 태호의 입술이 벌벌 떨리며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내 불륜 상대가 내 마누라인 줄도 몰랐지. 참 멍청한 놈이야. 하객석에서 비명 같은 탄성이 터졌습니다. 서윤은 하객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석 달 전 저녁 식탁에서 이 남자가 제 언니를 보는 눈빛을 봤어요. 반찬을 집어주던 언니 손목까지 스치던 그 손길과 눈빛은 남편이 아내한테 보낼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확인했어요. 어느 날 밤 눈 밑에 언니한테만 있는 까만 점을 찍고 언니가 늘 바르던 붉은 립스틱을 진하게 발랐어요. 하객들의 시선이 단상 위 지훈의 눈 밑점과 붉은 입술로 쏠렸습니다. 일란성 쌍둥이. 점 하나, 립스틱 하나만 바꾸면 누구도 구별할 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내가 지훈인 척하고 호텔로 부르자 이 남자는 한치 의심도 없이 달려왔어요. 문 열자마자 짐승처럼 끌어안았죠. 태호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양다리에서 힘이 빠져 단상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턱시도 가슴에 흰 장미 코사지가 구겨지며 꽃잎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처형 목을 부여잡고 뭐라 했는지 알아요?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들려드릴게요. 서윤이 마이크를 입에 바짝 가져갔습니다. 지훈아, 서윤이 그 멍청한 년은 평생 모를 거야. 난 너만 있으면 돼. 오늘 밤 죽을 만큼 안아줄게. 하객들 사이에서 욕설 섞인 탄식이 터졌습니다. 미친놈 아니야? 저 인간이 처형한테 그런 짓을 했다고? 지훈이 웨딩드레스 가슴팍을 두 손으로 움켜쥐며 목이 찢어지게 소리쳤습니다. 서윤아, 입 닥쳐. 그거 다 지어낸 거잖아. 전부 거짓말이야. 서윤은 지훈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증거가 필요하면 내게 있어. 그날 모텔 복도 원본 영상 그대로 남아있어. 서윤이 지훈을 향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러니까 언니, 그 드레스 벗어. 내 신랑이 밤마다 아는 여자는 언니가 아니라 나였어. 지훈이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웨딩 부케가 손에서 빠져 단상 아래로 대굴대굴 굴러 떨어졌습니다. 하객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결혼식이야? 파혼이지, 파혼. 축의금 돌려줘. 당장 내놔. 태호가 바닥에서 간신히 일어나 떨리는 손가락으로 서윤을 가리키며 침을 튀겼습니다. 다 꾸며낸 거야. 전현이 이혼당하고 미쳐서 헛소리하는 겁니다. 제발 저 미친년 말 믿지 마세요. 하지만 300명의 분노에 삼켜져 그 변명은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축의금 봉투를 움켜쥔 하객들이 출구 쪽으로 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마이크를 단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바닥에 무릎 꿇고 떨고 있는 태호와 사색이 된 채 드레스 자락을 움켜쥔 지훈을 내려다봤습니다. 서윤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슬픔도 미련도 없는 통쾌한 차가움만 서린 미소였습니다. 서윤은 돌아섰습니다. 붉은 카펫 위를 또박또박 걸어 예식장 문을 향했습니다. 등 뒤로 태호의 외침과 지훈의 비명과 하객들의 고성이 뒤엉켜 들려왔지만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호텔 정문을 나서자 찬 바람이 얼굴을 후려쳤습니다. 서윤은 겉옷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손가락에 10,000원짜리 지폐 4장이 잡혔습니다. 적금, 사업체 지분, 강남 아파트까지 태호와 지훈이 짜고 친 계략으로 전부 빼앗겼습니다. 이혼 서류에는 서윤이 유책 배우자라는 조작된 증거가 빼곡히 첨부되어 있었거든요. 서윤은 지폐를 꾹 쥐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 맛이 번졌습니다. 식장 안에서의 폭로는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복수는 지금부터였습니다. 결혼식을 엎어버린 그날 밤이었습니다. 서윤은 달동네 골목 끝자락에 반지하 방 앞에 서 있었습니다. 녹슨 철문을 열자 곰팡내가 코를 찔렀고 벽면에는 시커먼 곰팡이가 얼룩처럼 번져 있었습니다. 서윤은 비닐봉지 2개를 방 한가운데 내려놓고 보일러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찬밥을 맹물에 말아 숟가락으로 떠넣었지만 밥알이 목구멍에 걸려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무릎 위에 얼굴을 묻자 어깨가 들썩이며 소리 없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시각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에서 태호가 샴페인을 두 잔에 가득 따르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은 망쳤지만 뭐 어때? 서류상으로 넌 이미 내 아내잖아. 태호가 잔을 들어 올리며 입꼬리를 비틀었습니다. 저녁 꼴 좀 봐. 10,000원짜리 몇 장 쥐고 쫓겨나서 지금쯤 길바닥에서 떨고 있겠지. 지훈이 샴페인을 한 모금 삼키며 킥킥거렸습니다. 동생 재산으로 이 펜트하우스 샀으니까 고맙다고 해야 되나? 뭘 고마워. 원래 다 내 거였어야 할 돈이야. 아버지가 멍청하게 서윤이한테만 몰아줬으니까. 지훈이 잔을 탁 내려놓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전형 코가 좋다고 깝치더니 이제 곰팡내나 맡으면서 살겠지. 꼴값이다, 꼴값. 태호가 잔을 부딪히며 웃었습니다. 다신 못 일어나. 업계에 내가 다 손 써놨거든. 이서윤이라는 이름 석자 들으면 이력서를 쓰레기통에 쳐넣으라고. 오빠 최고. 지훈이 태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한강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반지하 방에서 서윤은 젖은 눈을 손등으로 닦아냈습니다. 곰팡이가 번진 벽에 이마를 갖다 대고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차가운 벽의 축축함이 피부에 스며들었습니다. 이 시궁창 냄새, 뼛속까지 새겨둘게. 이를 악물어 턱뼈가 붉어져 나왔습니다. 내 놈들 피눈물로 전부 씻어낼 날이 올 테니까. 다음 날 아침 서윤은 퉁퉁 부은 눈으로 이력서를 들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화장품 회사 3곳, 뷰티 기획사 2곳을 찾아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채용 마감입니다. 이서윤 님이요? 죄송한데 저희 쪽에서는 어렵겠습니다. 한 곳에서는 접수 직원이 서윤의 이름을 보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걸고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태호가 어깨에 손을 써둔 것이었습니다. 혹시 이유라도 알 수 있을까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돌아가 주세요. 서윤은 입술을 깨물며 건물을 나왔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한 서윤은 대로변을 걷다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가로등을 붙잡고 간신히 버텼습니다. 비에 젖은 채 터덜터덜 반지하 방으로 돌아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비닐봉지 속에서 무언가 딱딱한 것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꺼내보니 흠집이 나고 칠이 벗겨진 낡은 만년필이었습니다. 집에서 쫓겨날 때 유일하게 챙겨나온 아버지의 유품이었습니다. 서윤아, 이건 아빠가 젊을 때부터 쓰던 거다. 힘들 때 꼭 쥐고 있어라.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서윤은 만년필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묵직한 무게가 손바닥에 전해져 왔습니다. 아버지, 지켜보세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서윤은 다음 날 새벽 날이 밝기도 전에 꽃시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바닥에 버려진 시든 장미 꽃잎과 으깨진 허브줄기를 비닐봉지에 담아 돌아왔습니다. 낡은 냄비에 물을 올리고 꽃잎의 비율을 바꿔가며 밤새 작업을 반복했습니다. 새벽녘 냄비 속에서 맑고 깊은 향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됐다. 서윤의 입에서 나지막한 한마디가 새어나왔습니다. 반지하의 곰팡내를 단숨에 덮어버리는 향이었습니다. 서윤은 향수 원액을 작은 유리병에 나누어 담고 밤새워 쓴 사업 제안서를 들고 다시 거리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태호의 블랙리스트는 여전했습니다. 저희는 이서윤님과 거래하기 어렵습니다. 나가주세요. 10곳을 찾아가면 10곳 모두가 문을 닫았습니다.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오후 수십 번째 문전박대를 당하고
강남 골목을 걷고 있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빗물을 그대로 맞으며 걷던 서윤이 골목 모퉁이에서 검은 양복 차림의 남자와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남자의 손에서 갈색 서류 봉투가 빗속으로 튕겨나갔습니다. 봉투가 무릉덩이 위로 떨어지려는 순간 서윤이 몸을 날렸습니다. 무릎이 진흙탕에 박히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서류 봉투를 가슴품에 꽉 안아 감쌌습니다. 괜찮으세요? 남자가 놀란 얼굴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여기요. 안 젖었어요. 서윤이 진흙 묻은 무릎을 털며 일어나 봉투를 건넸습니다. 남자가 봉투를 받아들며 서윤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무사해서 다행이네요. 그 순간 서윤의 젖은 옷 사이로 직접 만든 향수 냄새가 빗속에 퍼져나왔습니다. 이 향기 어디서 나는 겁니까? 제가 만든 거예요. 서윤이 품에서 작은 유리병 하나를 꺼냈습니다. 남자가 뚜껑을 열어 코 가까이 가져가더니 깊이 들이마시고 눈을 한번 감았다 떴습니다. 만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이틀이요. 이틀 만에 이 깊이를 잡아냈다고요? 남자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안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대형 투자사 대표 한도진. 서윤은 젖은 손으로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서류 지켜주신 덕분에 큰일 날 뻔했습니다. 도진이 돌아서서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서윤은 빗속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진흙 묻은 무릎이 쓰라렸지만 가슴 한가운데에 작은 불씨가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반지하 방으로 돌아온 서윤은 아버지의 만년필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명함을 그 옆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창밖에서 빗줄기가 녹슨 창살을 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은 만년필을 한번 쓰다듬고 새 종이를 꺼내 기획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빗속에서 도진을 만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서윤의 낡은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이서윤 님이시죠? 한도진 대표님 비서실입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사무실로 와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서윤은 전화를 끊고 반지하 방 바닥에 펼쳐놓은 기획안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밤새 고치고 또 고친 종이 위에 빼곡한 글씨가 빛바랜 형광등 아래서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서윤은 만년필 뚜껑을 닫고 기획안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남의 고층 빌딩 꼭대기에 있는 도진의 집무실이었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넓은 방이었죠. 도진이 책상 위에 서윤의 기획안을 펼쳐놓고 한 장 한 장 넘기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맞은편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도진의 반응을 지켜보았습니다. 배합 비율을 직접 설계한 겁니까? 네. 전부 제 손으로 했어요. 이 향수 컨셉, 기존 시장에 없는 방향이네요. 어디서 배운 겁니까? 배운 적 없어요. 코가 기억하는 거예요. 도진이 기획안에서 눈을 떼고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서윤의 눈에는 구걸하는 빛이 아니라 확신이 차 있었습니다. 투자 검토해 보겠습니다. 연락 기다리세요.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집무실을 나와 건물 로비로 내려가는 길이었는데요. 회전문 앞에서 서윤의 발이 딱 멈췄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여자가 로비 한가운데 서 있었거든요. 지훈이었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지훈이 서윤의 초라한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징그러운 기생충 같은 년이 여기까지 기어들어 왔네. 서윤은 아무 말 없이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 발밑이야. 내 남편도 회사도 원래 다 내 거였어야 해. 지훈이 서윤 앞으로 한 걸음 다가서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로비의 직원 서너 명이 고개를 돌려 두 사람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내 동생인데요. 남편한테 차이고 재산도 다 털리고 이제 남의 회사 로비까지 기어다니며 구걸하고 있어요. 꼴 좀 보세요. 저게 사람이에요? 지훈이 직원들을 향해 돌아서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킥킥거리는 웃음이 로비에 퍼졌습니다. 서윤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지훈의 비웃음을 정면으로 받아내며 입을 열었습니다. 다 했어? 딱 두 글자였습니다. 서윤은 그 말만 남기고 회전문을 밀어나갔습니다. 지훈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온 서윤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서윤은 다시 도진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 게 있어요. 서윤이 도진 앞에 앉아 입을 열었습니다. 제 전남편 강태호가 업계 전체에 블랙리스트를 돌렸어요. 이서윤이라는 이름이 적힌 이력서는 무조건 파기하라고요. 도진이 팔짱을 낀 채 듣고 있었습니다. 도진 대표님 회사에도 압력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도 저는 이 기획안을 포기할 생각이 없어요. 어떤 조건이든 감수하겠습니다. 서윤이 도진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도진은 잠시 서윤을 바라보다가 책상 서랍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화면을 서윤 쪽으로 돌렸는데요. 이거 알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태호가 업계 관계자들에게 보낸 문자 캡처가 떠 있었습니다. 이서윤이라는 여자와 거래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죠. 일주일 전에 제 쪽으로도 왔어요. 서윤과 계약하면 투자금을 전부 빼겠다고 직접 전화까지 했더군요. 서윤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도 저를 부르신 건가요? 기획안이 좋으니까 부른 겁니다. 그리고 빗속에서 자기 몸보다 남의 서리를 먼저 지키는 사람이면 사업도 그렇게 하겠죠. 도진이 서류 한 장을 서윤 앞으로 밀었습니다. 투자 계약서입니다. 최고급 연구실을 배정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계약서를 두 손으로 집어들고 한 글자 한 글자 읽어내려갔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만년필을 꺼내 계약서 맨 아래에 또박또박 서명했습니다. 후회시키지 않겠습니다. 반드시요. 기대하겠습니다. 도진이 담담하게 받아쳤습니다. 그 소식이 업계에 퍼지는 데는 이틀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태호가 도진의 투자사로 직접 전화를 걸어왔던 겁니다. 한도진, 내 말 못 알아들었나? 서윤이 계약 당장 찢어. 안 그러면 내 투자금 전부 회수한다. 태호의 고함이 수화기 너머로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강태호 씨, 빼고 싶으면 빼세요. 저는 서윤 기획안이 더 값어치 있다고 판단합니다. 도진이 콧방귀를 뀌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사내망에 공지를 올렸습니다. 서윤의 프로젝트를 회사 최우선 과제로 격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협박이 씨알도 안 먹히자 태호는 이를 갈며 자신의 수하인 최상무를 불렀습니다. 최상무, 도진이 회사의 평가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지? 그쪽 외부 심사 자리가 하나 비어 있습니다. 들어가. 그리고 서윤이 년의 프로젝트를 바닥부터 짓밟아. 알겠습니다. 최상무가 고개를 숙이며 씩 웃었습니다. 서윤은 도진이 배정해준 연구실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시제품 개발에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일주일 앞두고 모든 원료 배합을 마친 늦은 밤이었는데요. 퇴근 준비를 하던 서윤의 코끝이 미세하게 꿈틀거렸습니다. 냉장고에 보관해둔 핵심 원료 병을 꺼내 들었습니다. 뚜껑을 열고 코를 가까이 대자 서윤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색깔이 아주 미세하게 탁해져 있었거든요.
일반인의 눈으로는 절대 알아챌 수 없는 차이였지만 서윤의 천재적인 후각은 그 속에 섞인 이물질의 냄새를 정확하게 잡아냈습니다. 누가 들어왔구나. 서윤이 나지막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얼굴에 분노 대신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서윤은 조작된 원료병을 냉장고에 다시 넣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초소형 카메라 한 대를 꺼내 책상 밑 보이지 않는 곳에 붙여 놓았습니다. 서윤이 카메라 렌즈를 손가락으로 톡 건드렸습니다.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가더니 이가 드러났습니다. 걸려라. 내 놈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직접 얼굴을 까줄 테니까. 연구실에 불이 꺼졌고 서윤은 어둠 속에서 문을 잠갔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도진의 투자사 대회의실에는 깐깐하기로 소문난 해외 바이어 12명과 이사진 8명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회의실 전체를 감싸고 있었죠. 서윤은 대기실에서 발표 자료를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완성품 샘플병 3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책상 밑에는 어젯밤 설치해 둔 초소형 카메라가 빨간 불을 깜빡이며 녹화 중이었습니다. 발표 시작 30분 전이었습니다. 대기실 문이 노크도 없이 벌컥 열렸습니다. 50대 남자가 들어왔는데요. 넓은 어깨에 번들거리는 양복을 입은 최상무였습니다. 이서윤 씨? 최상무가 서윤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콧등에 주름을 잡았습니다. 외부평가위원으로 왔습니다. 사전 검토차 샘플 좀 봅시다.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최상무가 샘플병 하나를 집어들더니 뚜껑도 열지 않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 싸구려 물냄새 나는 걸 가져와서 돈 받아 먹겠다고? 네 수준에 딱 맞는 쓰레기야. 서윤이 아무 말 없이 바라보자 최상무가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고졸 출신 이혼녀가 이 바닥에서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 쓰레기통에나 어울리는 기획안이야. 최상무가 구두 발코로 서윤의 샘플 상자를 툭툭 찼습니다. 서윤의 턱이 단단하게 굳었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혼녀가 몸을 팔아서 투자를 받아냈다는 소문이 돌던데 진짜야? 최상무가 입꼬리를 비틀며 서윤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서윤의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화 한 통만 받겠습니다. 서윤이 휴대전화를 들고 대기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상무가 좌우를 살폈습니다. 대기실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자 양복 안주머니에서 주사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가득 든 주사기였는데요. 피부에 닿으면 심한 발진과 화상을 일으키는 독성 물질이었습니다. 최상무가 발표용 메인 샘플병의 뚜껑을 열고 주사기 바늘을 찔러 넣었습니다. 독성 물질을 주입하면서 입꼬리가 실룩거렸습니다. 이걸로 끝이야, 이서윤. 최상무가 주사기를 다시 안주머니에 넣고 아무 일 없다는 듯 넥타이를 매만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책상 밑 카메라가 그 모든 장면을 고화질로 잡아내고 있었다는 것이었죠. 대기실 문틈 너머에서 숨을 죽이고 지켜보던 서윤은 즉시 도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 찍혔어요. 계획대로 갑니다. 서윤은 안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해둔 진짜 완성품 샘플병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최상무가 독을 넣은 건 서윤이 일부러 놓아둔 가짜 미끼 샘플이었거든요. 대회의실의 문이 열렸습니다. 서윤이 당당한 걸음으로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바이어 12명의 날카로운 눈이 서윤에게 쏠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서윤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것은 기존 시장에 없는
완전히 새로운 향의 세계입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또렷했습니다. 기획안의 배합 원리, 향의 구조, 시장 분석까지 막힘없이 풀어나갔습니다. 바이어들의 고개가 조금씩 끄덕여지기 시작했습니다. 발표가 절정에 달했을 때였습니다. 최 상무가 돌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 저 샘플 내가 직접 시향해 보겠소. 최 상무가 단상으로 성큼성큼 다가와 독이 든 가짜 샘플병을 집어들었습니다. 이 향수가 피부에 닿으면 인체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유해 물질 범벅인 쓰레기예요. 최 상무가 바이어들을 향해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습니다. 장내가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바이어 서너 명이 불쾌한 표정으로 의자를 밀고 일어났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대체 어떤 회사가 이런 제품을 내놓는 겁니까? 웅성거림이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최 상무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도진이 침착하게 단상으로 올라와 서윤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윤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발표용 컴퓨터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띄워져 있던 기획안 자료가 사라지고 대기실 카메라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스크린 위로 최 상무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양복 안주머니에서 주사기를 꺼내는 장면, 샘플병 뚜껑을 열고 바늘을 찔러 넣는 장면, 독성 물질을 주입하며 비열하게 웃는 장면이 고화질로 재생되었습니다. 이게 뭐야? 최 상무의 얼굴이 사색으로 변했습니다. 바이어들과 이사진의 시선이 일제히 최 상무에게 쏠렸습니다. 저건 조작이에요. 내가 왜 그런 짓을... 최 상무가 뒷걸음질 치다 의자 다리에 걸려 바닥에 처참하게 넘어졌습니다. 엉덩이가 먼저 바닥에 부딪혔고 양복 주머니에서 아까 그 주사기가 대굴대굴 굴러나왔습니다. 바이어 한 명이 바닥에 주사기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저거 봐. 주머니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회의실 뒷문이 열리며 도진이 미리 호출해둔 경찰 2명이 들어왔습니다. 최 상무님, 산업 스파이 및 위해물질 투입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최 상무의 양팔을 뒤로 꺾어 수갑을 채웠습니다. 최 상무가 바닥에 무릎이 꿇린 채 발버둥을 쳤습니다. 이건 누명이야. 풀라고. 서윤이 천천히 단상에서 내려와 바닥에 엎드린 최 상무 앞에 섰습니다. 서윤의 구두코가 최 상무의 코앞에 닿을 만큼 가까웠습니다. 최 상무님. 서윤이 허리를 살짝 숙이며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남의 샘플에 독극물 타기 전에 CCTV 위치는 확인하셨어야죠. 최 상무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서윤이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한마디를 더 던졌습니다. 웃으세요. 생중계 중이니까. 최 상무가 이를 악물었지만 한마디도 뱉지 못했습니다. 경찰에 질질 끌려 회의실 문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서윤은 돌아서서 안주머니에서 진짜 완성품 샘플병 3개를 꺼냈습니다. 샘플병을 2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새벽꽃 시장에서 시든 꽃잎을 주워 담던 손이었습니다. 반지하 냄비 앞에서 밤을 새우던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지금 바이어들 앞에서 당당하게 향수를 뿌려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만든 진짜 향입니다. 직접 맡아보세요. 바이어들이 손목을 코에 가져갔습니다. 1명, 2명, 3명.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런 향은 처음입니다. 대단하군요. 도진이 단상에서 서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윤의 눈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지만 끝내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입꼬리를 올리며 바이어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 상무가 끌려나간 회의실은 잠시 술렁거렸지만 서윤이 뿌려준 향수가
바이어들의 손목 위에서 퍼져나가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향 탑노트에서 미들노트로 넘어가는 전환이 놀랍습니다. 바이어 중 가장 까다롭기로 소문난 백발의 남자가 자기 손목을 다시 코에 가져가며 말했습니다. 배합 비율을 어떻게 설계하신 겁니까? 코가 기억하는 대로 따라갔을 뿐입니다. 서윤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백발의 바이어가 고개를 끄덕이며 옆 사람에게 뭐라고 속삭였습니다. 계약 조건을 논의하고 싶습니다. 바이어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서윤의 심장이 쿵 뛰었지만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시죠. 서윤과 바이어 대표가 테이블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계약서가 오갔고 조항 하나하나를 꼼꼼히 짚어나갔습니다. 서윤은 아버지의 만년필을 꺼내 계약서 맨 아래에 또박또박 서명했습니다. 수백억 대의 대형 계약이었습니다. 바이어 12명이 전원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도진이 서윤 옆으로 다가와 악수를 건넸습니다. 해냈네요. 아직 시작입니다. 서윤이 도진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도진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단계로 갑시다. 도진이 전 직원이 모인 대회의실에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부로 이서윤을 우리 회사의 공동 파트너로 임명합니다. 서윤의 브랜드는 우리 회사의 핵심 사업이 될 것입니다. 직원들의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서윤은 단상에 서서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반지하 방에서 냄비로 향수를 끓이던 날이 떠올랐지만 이를 꽉 깨물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바로 그때 서울 반대편에서는 전혀 다른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태호의 회사 로비에 검은 점퍼를 입은 수사관 18명이 몰려들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든 수사관이 접수 직원에게 영장을 내밀었습니다. 강태호 대표 사무실 어디입니까? 사장실은 12층입니다.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수사관들이 우르르 올라가 사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책상 서랍, 금고, 컴퓨터 하드디스크까지 박스째 쓸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당장 멈춰. 태호가 사장실로 뛰어들어오며 소리쳤습니다. 수사관이 영장을 태호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강태호 씨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압수수색 중입니다. 방해하시면 공무집행방해로 추가 입건됩니다. 횡령? 무슨 횡령? 이건 말도 안 돼. 태호의 고함이 복도까지 울려 퍼졌지만 수사관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장부 더미를 박스에 쑤셔 넣었습니다. 그 소식이 업계에 퍼지자 태호 회사의 주가가 곤두박질 쳤습니다. 장시작 10분 만에 하한가를 찍었고 투자자들의 항해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강태호, 내 돈 당장 돌려내. 투자금 회수하겠소. 변호사한테 연락했으니까 각오하세요. 전화기를 붙잡고 있던 태호의 얼굴이 점점 파래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이 찾아왔습니다. 회사 로비에 덩치 큰 남자 셋이 나타난 것이었거든요. 사채업자들이었습니다. 강 사장, 이자 밀린 거 알지? 오늘 안에 30억 안 갚으면 가만 안 둬. 사채업자 중 대머리 남자가 태호의 멱살을 움켜쥐며 말했습니다. 태호가 양손으로 대머리 남자의 손목을 잡고 발버둥 쳤습니다. 며칠만 기다려. 돈 구할 수 있어. 그 소리 지난달에도 했잖아. 이번엔 안 통해. 대머리 남자가 태호를 로비 바닥에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태호의 무릎이 대리석 바닥에 꿇렸고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사채업자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꼴이 되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윤은 도진의 회사 회의실에서 브랜드 런칭 전략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백화점 1층 정면에 매장을 넣겠습니다. 제 이름을 건 브랜드로요.
서윤이 테이블 위에 매장 설계도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1층 정면이면 임대료가 상당할 텐데요. 도진의 임원 한 명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바이어들이 먼저 제안한 자리입니다. 제 향수가 그만한 값어치를 증명했으니까요. 서윤이 설계도 위에 손가락으로 매장 위치를 콕 짚으며 말했습니다. 도진이 팔짱을 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밀어붙이죠. 브랜드 런칭 소식이 경제지 메인을 도배했습니다. 빈털터리에서 수백억대 계약을 따낸 여성 조향사. 서윤의 이름이 업계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펜트하우스 거실에서 지윤이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서윤이 백화점 매장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당당하게 답하고 있었습니다. 전현희, 지윤이 손에 들고 있던 와인잔을 TV 화면을 향해 집어 던졌습니다. 유리 파편이 거실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지윤은 거실 한가운데 선 채로 두 손으로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발을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태호가 들어왔습니다. 양복이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는 풀어 헤쳐져 있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죠. 지윤아, 서윤이 찾아가서 무릎 꿇어. 투자금이라도 좀 구걸해와. 뭐? 내가 왜 전현한테 무릎을 꿇어? 지윤이 태호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어쩔 건데? 회사 망하면 이 펜트하우스도 날아가.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명품 가방도 구두도 다 끝이야. 태호가 지윤의 머리채를 틀어쥐었습니다. 지윤이 비명을 지르며 태호의 손목을 할퀴었습니다. 이 미친놈이 나한테 손을 대? 내년이 쓸모가 있긴 뭐가 있어. 얼굴 빼면 빈 깡통이잖아. 그 얼굴도 이제 시들어가는데 뭘 믿고 나한테 대들어. 두 사람이 거실 한가운데서 서로를 밀치고 핥히며 고성을 질렀습니다. 깨진 와인잔 파편이 발밑에서 달그락거렸습니다. 한편 서윤은 최고급 오피스텔로 이사한 후 거실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신문기사 스크랩과 아버지의 낡은 만년필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서윤이 만년필을 집어들었습니다. 칠이 벗겨진 자리를 엄지손가락으로 천천히 문질렀습니다. 반지하에서 이 만년필을 꺼내 쥐던 밤이 떠올랐습니다. 손이 얼어서 감각이 없던 그 밤이요. 아버지, 여기까지 왔어요. 딸 잘하고 있죠? 서윤이 만년필을 가슴에 안으며 나지막하게 중얼거렸습니다. 근데 끝이 아니에요. 숨통을 끊을 겁니다. 서윤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만년필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휴대전화를 들어 도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진 대표님, 부탁드릴 게 하나 있어요. 태호 회사의 자금 흐름 자료 구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저놈이 제 재산을 빼돌린 증거가 어딘가에 반드시 있어요. 그걸 찾아야 합니다. 전화 너머로 도진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찾아보죠. 서윤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서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벼랑 끝에 몰린 짐승이 가장 무섭다는 것을 서윤은 아직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독이 오를 대로 오른 태호와 지윤이 꾸미고 있는 가장 잔인하고 치명적인 함정이 서윤의 목덜미를 향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서윤의 브랜드 런칭 파티가 열리던 날 밤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고급 호텔 연회장에는 업계 관계자 수백 명이 모여 있었고 샴페인 잔이 오가는 화려한 분위기였죠. 서윤이 단상에서 인사말을 마치고 내려오려는 순간 도진의 비서가 창백한 얼굴로 달려왔습니다. 서윤 대표님, 지금 당장 이것 좀 보셔야 합니다. 비서가 내민 휴대전화 화면에는 인터넷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서윤의 얼굴 사진 옆에
자극적인 제목이 붙어 있었는데요. 뭐야 이게? 서윤이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기사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서윤이 과거 심각한 망상장애로 정신과 폐쇄병동 치료를 받았다는 것이었거든요. 기사 아래에는 서윤의 이름이 적힌 진료 기록 사본까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조작이에요. 저는 불면증으로 상담을 받은 적이 있을 뿐이에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기사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서윤이 남편의 불륜을 확인하기 위해 지훈으로 위장한 사건까지 정신병에 걸린 동생이 언니 행세를 하며 형부를 유혹한 폐륜 범죄로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서윤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답은 뻔했습니다. 태호와 지훈이었습니다. 파산 직전에 몰린 두 사람이 마지막 남은 뒷돈을 긁어모아 병원 관계자를 매수하고 진료 기록을 위조한 것이었죠. 기사는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런칭 파티장에서도 하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정신병 있었대. 형부를 유혹했다는 거 아니야? 서윤의 귀에 그 말들이 칼날처럼 꽂혔습니다. 도진이 서윤 옆으로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법적 대응 준비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빠지세요. 도진 대표님, 저 기사 때문에 투자사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건 제가 처리합니다. 걱정 마세요. 도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윤은 파티장을 빠져나와 차를 탔습니다. 다음 날부터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자극적인 기사에 선동된 사람들이 백화점 매장 앞에서 불매운동 시위를 시작한 것이었거든요. 정신병자가 만든 향수 쓰지 맙시다. 사이코패스 이서윤 퇴출. 매장 유리문에 빨간 글씨가 써붙여졌습니다. 직원들이 겁에 질려 출근을 못하겠다고 연락해 왔습니다. 서윤은 텅 빈 연구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만년필을 꺼내 두 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릴 만큼 힘을 주고 있었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알았던 불면증까지 무기로 쓰다니. 서윤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분노와 공포가 뒤엉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휴대전화를 들어 도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료 기록 원본을 확보해야 해요. 조작된 거라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미 변호사팀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결과 나옵니다. 전화를 끊은 서윤이 연구실 불을 끄려고 자리에서 일어선 순간이었습니다. 연구실 창문이 박살나며 검은 마스크를 쓴 남자 셋이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움직이지 마. 남자 하나가 서윤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다른 남자가 서윤의 양팔을 뒤로 꺾었습니다. 서윤은 발버둥 쳤지만 세 명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서윤은 끌려가면서 왼쪽 손목의 시계 옆면에 있는 작은 버튼을 손가락으로 눌렀습니다. 평소 도진이 안전을 위해 건네준 GPS 추적 시계였거든요. 버튼을 누르는 순간 서윤의 위치 정보가 도진의 휴대전화로 전송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인적 없는 공단 지역이었습니다. 콘크리트 벽이 갈라진 낡은 폐창고 안에 서윤이 끌려왔습니다. 철제 의자에 밧줄로 결박당한 서윤의 앞에서 어둠 속을 가르며 구두 소리가 울렸습니다. 태호였습니다. 녹슨 쇠파이프를 시멘트 바닥에 질질 끌며 걸어왔습니다. 서윤 앞에 멈춰 선 태호의 눈이 뒤집혀 있었습니다. 핏줄이 선 충혈된 눈이었죠. 오랜만이네, 서윤아. 태호가 쇠파이프로 서윤의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차가운 쇳덩이가 피부에 닿았습니다. 내년이 감히 날 속여? 고졸 찌끄레기가 남편 뺏기고도 모자라서 내 회사까지 삼키려고? 네가 가진 거라고는 그 썩은 코 하나뿐이잖아.
서윤이 태호의 눈을 똑바로 쏘아보았습니다. 빼앗긴 게 아니라 네가 잃은 거야. 내 손으로. 태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쇠파이프를 휘둘러 서윤의 뺨을 내려쳤습니다. 서윤의 입가에서 피가 터졌습니다. 고개가 옆으로 꺾였지만 서윤은 다시 고개를 돌려 태호를 노려봤습니다. 더 때려. 그 손으로 감방 바닥이나 짚게 될 테니까. 태호의 이가 갈리는 소리가 패창고에 울렸습니다. 오늘 여기서 쥐도 새도 모르게 끝내줄게. 네가 가진 집은 전부 지훈이 이름으로 돌려놓고 너는 여기 묻어버린다. 태호가 두 손으로 서윤의 목을 잡았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자 서윤의 숨이 막혀왔습니다. 눈앞이 깜빡거렸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죽일 듯한 눈으로 태호를 노려보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태호가 손을 놓고 뒤로 물러서며 쇠파이프를 두 손으로 잡아 올렸습니다. 서윤의 머리 위로 쇠파이프가 높이 치켜 올려졌습니다. 그 순간 패창고 철제 셔터가 굉음과 함께 박살나며 열렸습니다.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무장 경찰 6명이 손전등과 총구를 앞세우고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도진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서윤. 도진이 외치며 달려왔습니다. 태호가 쇠파이프를 집어 던지고 뒷문을 향해 뛰었습니다. 잡아. 경찰 2명이 태호를 뒤쫓아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태호의 얼굴이 시멘트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풀어. 나 강태호야. 내가 누군지 알아? 태호가 바닥에서 발버둥 쳤지만 경찰의 무릎이 등을 짓눌렀고 차가운 수갑이 양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도진이 서윤에게 달려가 밧줄을 풀어주었습니다. 서윤의 목에 붉은 손자국이 선명했고 뺨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도진이 자기 겉옷을 벗어 서윤의 어깨에 둘러주었습니다.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서윤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는 다리로 경찰에 짓밟혀 바닥에 엎드린 태호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서윤의 구두코가 태호의 코앞에 닿았습니다. 이제 내 놈이 숨통이 끊어질 차례야. 태호가 바닥에서 고개를 들어 서윤을 올려다봤습니다. 서윤의 피 묻은 얼굴 위로 차가운 눈빛이 내려꽂히고 있었습니다. 경찰서로 향하는 차 안에서 서윤은 품속에서 아버지의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만년필 뚜껑을 돌려 열었습니다. 그리고 만년필 몸통 안쪽 깊숙한 곳에 손가락을 넣었습니다. 손끝에 딱딱한 것이 잡혔습니다. 작은 검은색 칩이었습니다. 마이크로 SD 카드였습니다. 서윤이 카드를 빛에 비춰 들여다봤습니다. 도진이 옆에서 물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버지가 남기신 거예요. 태호가 제 친정 재산을 빼돌려 만든 유령회사 장부가 들어있을 거예요. 수백억 대 자금 세탁 내역까지 전부요. 서윤이 SD카드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가락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더니 눈물 한 방울이 SD카드 위에 떨어졌습니다. 아버지 찾았어요. 아버지가 지켜주신 거죠? 서윤이 SD카드를 꽉 쥐었습니다. 작은 칩이었지만 그 안에 태호의 숨통을 끊을 칼날이 담겨 있었습니다. 피가 마른 입술 위로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서윤은 경찰서에서 나오자마자 도진에게 말했습니다. 대검찰청 특수부와 방송사 메인 뉴스에 동시에 넣을 겁니다. 동시에요? 태호가 빠져나갈 틈을 한치도 안 줄 거예요. 서윤의 눈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도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채널을 연결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뉴스 속보가 전국에 동시 송출되었습니다. 화면에 태호의 얼굴 사진이 크게 떴고 그 아래로 마이크로 SD카드에서 추출한 이중장부 내역이 숫자 하나하나 빼곡히 공개되었습니다.
유령회사 세 곳을 통해 빼돌린 서윤의 친정 재산, 수백억 대의 자금 세탁 경로가 낱낱이 드러났거든요. 같은 시간 서윤이 대검찰청에 제출한 두 번째 증거가 뉴스 화면을 채웠습니다. 과거 서윤이 눈 밑에 점을 찍고 지훈으로 위장한 날 밤 모텔 복도에서 촬영된 원본 CCTV 영상이었습니다. 화면 속 태호가 서윤의 손을 잡고 모텔 방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선명하게 잡혀 있었죠. 보시는 것처럼 강태호 씨는 아내인 이서윤 씨를 처형 이지훈으로 착각하고 불륜을 시도한 것이 영상으로 명백히 확인됩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세 번째 증거도 뒤를 이었습니다. 서윤의 변호사팀이 병원에서 확보한 진료 기록 원본이었는데요. 원본에는 단순 불면증 상담이라고만 적혀 있었고 태호와 지훈이 언론에 뿌린 망상장의 기록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조작의 증거가 명백했습니다. 뉴스가 나간 지 1시간도 안 되어 여론이 뒤집혔습니다. 어제까지 서윤을 향해 불매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태호와 지훈을 향해 분노를 쏟아내기 시작했거든요. 경찰서 취조실이었습니다. 태호와 지훈이 책상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담당 수사관이 SD카드에서 뽑아낸 장부 출력물을 태호 앞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강태호 씨, 이 유령회사 세 곳이 당신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해명해 보세요. 태호의 얼굴이 사색으로 변했습니다. 입술이 벌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건 사업상 필요해서 만든 거고요. 사업상 필요해서 전 아내의 재산 수백억을 빼돌린 겁니까? 여기 이체 내역 다 나와 있습니다. 수사관이 출력물을 손가락으로 콕콕 짚으며 말했습니다. 태호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수사관이 이번에는 지훈을 쳐다봤습니다. 이지훈 씨, 진료 기록 조작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할 말 있습니까? 지훈의 눈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눈물을 쥐어짜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다 이 미친 인간이 시킨 거예요. 난 아무것도 몰라요. 이 사람이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요. 지훈이 태호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병원 매수한 것도 서윤이 재산 빼돌린 것도 전부 이 인간이 꾸민 거예요. 태호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수갑찬 손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뭐, 이 뱀 같은 년이. 네가 먼저 서윤이 재산 노리고 나한테 접근한 거잖아. 거짓말. 당신이 나한테 매일 서윤이 통장 내역 빼오라고 시켰잖아. 이 썩을 년이 지금 나한테 뒤집어 씌워? 서윤이 통장에서 돈 빼서 명품 사던 년이 누군데? 전현 가방 속에 영수증 뒤져보세요. 전현부터 쳐넣으라고요. 태호가 벌떡 일어나며 지훈에게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지훈도 의자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내가 왜 감방에 가? 당신이 서윤이 납치하자고 했잖아. 쇠파이프 들고 간 것도 당신이야. 이 미친년이 입을 다물어. 네가 꼬드긴 거잖아. 두 사람이 책상 너머로 서로의 멱살을 잡으려 발악했습니다. 수사관이 사이를 막았지만 지훈이 태호의 넥타이를 움켜쥐었고 태호가 지훈의 머리채를 틀어잡았습니다. 이 더러운 사기꾼년아. 네가 사기꾼이지. 내 이중장부에 내 이름은 한 글자도 없어. 의자가 넘어지며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 악을 쓰는 비명, 수갑이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취조실 밖 복도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수사관 2명이 추가로 들어와 두 사람을 겨우 떼어놓았습니다. 같은 시간 강남 최고급 호텔 펜트홀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도진과 나란히 서서 샴페인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브랜드 글로벌 진출 성공을 축하하는 파티였습니다. 수십 명의 업계 관계자들이 서윤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서윤 대표님, 정말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윤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진이 서윤에게 잔을 건넸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도진 대표님이 안 계셨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요. 아닙니다. 서윤이 해낸 겁니다. 두 사람이 잔을 부딪혔습니다. 맑은 소리가 파티장에 울렸습니다. 서윤의 얼굴 위로 샹들리에 불빛이 따뜻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그 시각 취조실 바닥에는 지윤의 찢어진 머리카락과 태호의 풀어진 넥타이가 뒹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 양쪽 벽에 등을 기댄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는데요. 지윤의 눈밑이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고 태호의 입술이 터져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몇 달 뒤 최종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서윤은 증인석에 당당하게 서서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을 차분하게 증언했습니다. 재산 갈취, 업계 블랙리스트, 진료 기록 조작, 그리고 납치와 살인 미수까지. 서윤의 목소리는 단 한 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강태호 사기, 수백억 대 횡령, 납치, 살인 미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태호의 다리에서 힘이 빠져 피고인석에 주저앉았습니다. 피고인 이지윤, 범죄 적극 가담 및 위증, 진료 기록 조작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하며 현장에서 법정 구속합니다. 지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7년? 나는 시킨 대로 했을 뿐이라고요. 판사님, 조용히 하세요. 판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법정 경위들이 두 사람에게 수갑을 채우고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법원 건물 뒤편 주차장이었습니다. 칙칙한 수의를 입고 밧줄에 묶인 태호와 지윤이 호송차 앞에 서 있었습니다. 태호의 고개가 푹 숙여져 있었고 지윤은 두 눈이 퉁퉁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서윤이 여유로운 걸음으로 두 사람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태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윤아. 가장 높은 곳에서 썩은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 어때? 서윤이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평생 그 지옥 같은 철창 속에서 서로의 살을 뜯어먹으면서 살아. 태호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빼앗긴 재산마저 모두 국고로 환수되어 평생 갚아도 모자랄 수백억 대의 빚만 남았습니다. 서윤아, 제발. 한 번만. 자격이 있어? 너한테? 태호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하늘을 보며 울부짖었습니다. 지윤은 수갑찬 손으로 자기 얼굴을 쥐어뜯으며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아, 언니가 잘못했어. 제발 용서해줘. 서윤이 지윤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거울 속 얼굴은 수갑에 묶여 있었고 멍이 들어 있었고 눈물범벅이었습니다. 늦었어, 언니. 핏줄이니까 봐줄 거라고 생각했어? 핏줄이니까 더 용서가 안 돼. 서윤이 돌아섰습니다. 바닥을 구르며 살려달라고 오열하는 두 사람의 소리가 등 뒤로 들려왔지만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법원 정문 계단을 내려오는 서윤의 얼굴 위로 밝은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길고 길었던 복수의 무거운 짐이 어깨에서 내려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서윤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세상을 다 가진 듯한 맑은 미소였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1년이 흘렀습니다. 여자 교도소 식당이었습니다. 지윤이 배식판을 들고 줄을 서 있었습니다. 칙칙한 수위의 맨 얼굴이었고 푹 꺼진 눈 아래에 시커먼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죠. 야, 새끼줄 잘 서. 앞에 서 있던 덩치 큰 수감자가 지윤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밀지 마.
지훈이 소리쳤습니다. 덩치 큰 수감자가 돌아서며 지훈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뭐, 재벌 마누라였다고 여기서도 깝치는 거야? 나, 놓으라고. 지훈이 발버둥 쳤습니다. 수감자가 지훈을 바닥에 밀어 넘어뜨렸고 지훈의 얼굴이 배식대 모서리에 긁혔습니다. 날카로운 금속 모서리가 왼쪽 볼을 찢으며 지나갔습니다. 피가 바닥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내 얼굴이. 지훈이 두 손으로 볼을 감싸쥐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수감자들은 누구 하나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지훈의 볼에는 길고 흉측한 흉터가 남았습니다. 평생 허영심을 채워주던 유일한 무기였던 미모가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지훈은 그날 밤 독방에서 벽에 머리를 박으며 피눈물을 쏟았습니다. 남자 교도소의 태호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매일 면회실로 사채업자들이 찾아왔거든요. 강태호, 내 몸뚱이밖에 남은 게 없잖아. 장기라도 떼서 갚든지 아니면 뼈를 갈아서 갚든지. 돈이 안 되면 내 살점이라도 가져갈 거야. 제발 시간만 좀. 시간? 네가 무슨 수로 수백억을 갚아? 평생 감옥에서 썩을 놈이. 사채업자가 면회실 유리창을 주먹으로 탕탕 치며 웃었습니다. 태호가 유리창 앞에서 머리를 감싸쥐고 웅크렸습니다. 밤마다 환청이 들렸습니다. 서윤의 목소리가 천장에서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썩은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 어때? 태호는 이불로 머리를 감싸도 그 소리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간 서윤의 삶은 정반대였습니다. 서윤의 향수 브랜드는 아시아를 넘어 유럽 백화점까지 입점에 성공했습니다. 불과 1년 만에 업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젊은 자수성가 대표가 된 것이었죠. 어느 화창한 오후 서윤은 도진의 투자사 창립 기념일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차에 올라탔습니다. 조수석에는 포장지로 곱게 감싼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윤이 액자를 손으로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행사장은 수백 명의 정재계 인사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서윤이 입장하자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바라봤습니다. 서윤 대표님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서윤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단상 앞에서 도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와주셨습니까? 오늘 꼭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서윤이 품에서 액자를 꺼냈습니다. 포장지를 벗기자 투명한 액자가 드러났습니다. 액자 안에는 빗물 자국이 살짝 남은 갈색 서류 봉투가 구김 하나 없이 코팅되어 담겨 있었습니다. 도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기억나세요? 비 오던 날 제가 진흙탕에서 지켜낸 서류요. 도진이 액자를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액자 표면을 천천히 만졌습니다. 이 서류가 그때 우리 회사를 살린 핵심 기술서였습니다. 이게 빗물에 젖었으면 회사가 문을 닫을 뻔했어요. 도진이 하객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이분이 그날 자기 몸보다 이 서류를 먼저 지켜줬습니다. 진흙탕에 무릎을 꿇으면서까지요. 하객들의 시선이 서윤에게 쏠렸습니다. 서윤 대표는 제 은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서윤 대표를 영원히 함께할 글로벌 비즈니스 파트너로 공식 선언합니다. 하객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기립박수가 행사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윤이 도진에게 다가가 악수를 건넸습니다. 드린 게 아니에요. 돌려드린 거예요. 믿어주신 만큼 과분합니다. 두 사람이 샴페인 잔을 부딪혔습니다. 맑은 소리가 행사장에 울리며 수백 명의 환호가 뒤를 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서윤은 홀로 차를 몰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태호의 펜트하우스가 아니었습니다. 서윤이 직접 번 돈으로 설계하고 마련한 넓은 단독주택이었죠.
현관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통유리 창을 통해 거실 전체에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가죽 소파에 깊숙이 기대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자신이 직접 조향한 향수 냄새가 공간을 은은하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 냄새, 반지하의 곰팡내가 아니었습니다. 폐창고의 쇠 냄새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땀방울과 노력으로 만들어낸 향기였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눈을 뜨고 테이블 위에 놓인 아버지의 만년필을 집어들었습니다. 칠이 벗겨지고 흠집이 난 낡은 만년필이었지만 서윤의 손에서 그 어떤 보석보다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만년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만년필의 묵직한 무게가 심장 위에 얹혀졌습니다. 반지하에서 이 만년필을 쥐고 이를 악물던 밤이, 새벽꽃 시장에서 시든 꽃잎을 줍던 새벽이, 진흙탕에 무릎을 꿇던 빗속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아버지, 딸이 해냈어요. 이 냄새 맡아보세요. 곰팡내가 아니에요. 딸이 만든 향이에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서윤은 단정한 정장을 차려입고 침실의 커다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서윤은 눈밑을 가만히 손가락으로 만져봤습니다. 과거 태호를 속이기 위해 까만 점을 찍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붉은 립스틱을 짙게 바르고 다른 사람으로 위장해야만 했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점은 없었습니다. 붉은 립스틱도 없었습니다. 다른 누군가로 위장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상처를 극복하고 단단해진 완벽하고 당당한 본연의 이서윤이 서 있었습니다. 서윤은 거울 속 자신을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어떤 때보다 밝고 긍지에 찬 미소였습니다. 서윤은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찬란한 아침 햇살이 문 너머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서윤은 한 발짝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당당한 걸음으로 햇살 속을 힘차게 걸어나갔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서윤의 이야기입니다. 가장 믿었던 핏줄에게 배신당하고 평생을 약속한 사람에게 버림받았습니다. 10,000원짜리 4장이 전부인 채로 길거리에 나앉았습니다. 그런데도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새벽꽃 시장에서 버려진 꽃잎을 줍고 낡은 냄비로 향수를 만들고 비 오는 날 진흙탕에 무릎을 꿇으면서까지 남의 서류를 지켜주었습니다. 그 한 번의 진심이 인연이 되었고 그 인연이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남을 속이고 빼앗으면 반드시 돌아옵니다. 반대로 진심을 다하고 은혜를 갚으면 그것도 반드시 돌아옵니다. 옛 어른들이 늘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사람을 돕는다고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분이 한 분쯤은 계실 겁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혹은 힘들 때 손 내밀어준 사람. 그 마음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공감되신 분은 맞아요.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